어떤 환자가 중증 이상 환자냐? 내부 장기 손상, 장기가 파열된다든지 척추가 짜부러진다든지 팔다리가 잘려서 날아간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위험해요. 저는 안 합니다.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부교수 및 SCH 재난의학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희준이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미국 기준으로는 1960년대 생긴 과고요. 한국에서는 1980년대 88 올림픽이 생기면서 그때 시작되었던 과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체계적으로 입구에서 받아서 환자들을 정리해주고 응급조치해주고 과를 배분해주는 이런 과의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했던 아직까지도 비교적 신생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응급의학과는 응급하다는 분류의 환자분들을 목숨이 위험한 분들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안정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과로 인계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 입원시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중독 환자라든지 심정지 후 환자인데 과 거치 결정이 안 되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손상 요즘에 덥잖아요. 열사병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다양한 군의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보기도 하는 그런 과입니다. 저희는 두루두루 넓게 다 알아야 돼요. 두루두루. 습득해야 되는 지식도 많습니다. 2012년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발생했던 구미 불산 재난입니다. 저는 구미 순천향병원에 전임으로 제가 발령받아서 간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 자체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가가지고 근처에 소방서 방문해서 의료 자문을 해드려요. 그 소방관 분들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2012년도에 구미 불산 재난 때 나가고 방호복도 없이 막 활동했었는데 그거로 목이 따끔따끔하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불편한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산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결합이 되면 보통은 우리가 산에 노출되면 산성 손상이 있잖아요, 화상. 근데 이거는 피부 조직에 결합해가지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심장 기능과 더 관련이 돼요. 사람이 심정지에 이르게 되는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 CPR만 하면 사느냐? 아니에요. 독성 물질에 대해 해독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왔던 환자들을 한번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보니까 저칼슘 혈증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워낙 농도가 많이 노출되니까는 칼슘이 쫙 빨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불산 사고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도 있었고 리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서 이 부분이 좀 널리 알려지고 교훈들이 공유가 됐으면 앞으로 다가올 사건도 막을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위험하니까 이런 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고요. 다행인 거는 2012년에 그 사건 이후로 2013년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안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들, 공장들이 국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관리를 시작한 거는 긍정적인 요소.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까지는 결합이 안 되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게 응급의학 및 재난의학을 전문하는 의사로서의 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는 좀 오토바이가 위험해요. 의학 용어로 그러니까 중증 외상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중증 외상 환자냐 교통사고가 특히 나면 사람이 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차 밖에 있는 거 그럼 자전거도 해당이 되고요. 오토바이도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차인 거야 이제 왔을 때 부딪히게 되면 이 차의 무게는요 아무리 작은 차도 1톤이 넘습니다. 그럼 1톤이 넘는 그 힘 그 가속이 있잖아요. 이게 받으면 내부 장기 손상 장기가 파열된다든지 척추가 짜부러진다든지 팔다리가 잘려서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증 외상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럴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혹은 차랑 안 부딪혀도요 턱 같은 데 걸려가지고 날라서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오토바이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환경에서 타시되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자각하시고 아니면은 헬멧을 확실히 쓰시든지 헬멧을 쓰더라도 머리밖에 보호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다이빙. 수영장에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픽토그램으로 그려져 있는데 물이 1m밖에 안 되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면 했다가 머리를 박거든요. 목이 꺾이면서 척추 손상이 많습니다. 척추 손상되면 심각하면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상황 봐서 하시되 특별히 제가 권유드린다면 킥보드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합니다.
안전벨트 안 하면 제일 위험하고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끼워져 있으면 앞차랑 뒷차가 부딪혔을 때 뒤에 있는 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 버팁니다. 물론 벡터가 너무 심하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핸들에 가서 부딪힙니다. 하지만 안전띠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도와주는데요. 조수석에 있는 경우는 손이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근데 안전띠가 안 매졌어요. 그러면 확 나가면 앞에 대시보드에 가슴 부딪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심각하면 날아가가지고 창문 뚫고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 손상 이런 부분들 많고, 또 이제 차 찌부러지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도 다른데 어디에 꼈어요. 그러면 이제 팔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들이 잘 안 먹는 부분은 암 발생 비율이 높은 걸로 알려진 음식인데요. 육포 안에 나이트로사민이라고 있어요. 이 성분이 암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하시는 분들은 절대 육포나 아니면 소세지, 훈제 같은 거 먹든지, 그러니까 이게 탄 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날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비브리오 균들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심각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발이 썩어요. 그게 심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하시고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는 되게 조심히 드셔야 되고. 보고 옛날에 제가 봤던 환자였는데 모 연예인이셨는데 보고를 드시고 오셔가지고 절인다고 하더니 마비돼 중환자실 입원했었어. 왜냐면 이제 횡격막을 마비시켜가지고 자바로 못하는 거예요. 보고독이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해결하셨지만은 좀 되게 심장 쫄깃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웬만하면 저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육회도 마찬가지로 기생충 위험에 대한 부분 조심해야 되고, 살모넬라균, 특히 음식물들은. 해산물 같은 경우는 쉬겔라, 고기류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이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도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 응급실에 오는 게 환자가 걸어서도 오시지만 대부분 구급차 타고 오잖아요. 구급차는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소방 인력들에 의해서 운영되시는 거거든요.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직역이 달라요. 근데 또 환자 이송하는 것도 좋은 환자 결과를 내려면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필요하면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해 온 겁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EMS라고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체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활동을 해왔고, 저는 재난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환자들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사망자가 적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가. 또 중독 환자, 아까 해독제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려주면 저희가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옆에 병원에서 좀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없으면 중앙응급의료 센터라고 전체 관장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연락해서 택배로 그냥 빨리 받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 치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고압산소 치료, 일산화탄소 막 피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놀러 갔는데 펜션에서 누출돼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의 조직이랑 결합하면 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그 부분이 뇌로 가잖아요. 뇌경색, 뇌졸중, 혹은 지연성 뇌병증,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경학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학문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결국 응급실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안에서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치료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오랫동안 연구가 됐습니다. 병원 밖에서 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 밖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병원 안에서 최적화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 쓰나미가 왔잖아요. 지진 나고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그쪽에서는 병원이 운영하면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서 도망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그때는 다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의사들끼리 몇 명 모여서 이 환자 한 명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와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적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병원 단계, 경찰, 소방, 그리고 이제 국가, 지방자치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잘 통합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키 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사병은 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일사병이랑 달라요.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빨리 체온 떨어뜨려야지, 안 그러면 길어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의식 없다고 이상하면 가슴 압박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살아보면서 일단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소아와 노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햇빛이 땅에 흡수가 되잖아요, 지표에. 그러면 땅바닥도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키가 어른 키에 비해서 어린이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열을 많이 받고 피부 체표면적당 애들이 어른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애들 보면 좀만 있는 데 있으면 핑크빛 빨간볼이 돼요.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적어도 20분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마셔줘야 돼요. 탈수 예방을 위해서. 고령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술 같은 걸 드시잖아요. 술이 몸에 수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카페인은 들었잖아요. 카페인에 뭐 이렇게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 거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비뇨작용에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는 탄산음료 있잖아요. 탄산음료가 결국에는 더 목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갈증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콜라를 드신다든지 스프라이트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7월에서 8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워낙 폭염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올해 보니까 5월 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는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자외선 농도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고요. 도수가 너무 높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열섬 현상도 더 심해지고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취약한 인구들을 위한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횡단보도 건널 때 이 가림막, 천막 쳐주시고 어떨 때는 분무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온열 질환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사병은 의식이 없습니다. 환자가 이미 의식 잃어버린 정도로 오는 거거든요. 중심 체온이 거의 39도, 40도 되는 거고, 노인들한테 또 괜히 많이 오고. 근데 이런 게 햇빛 쫙쫙 내리쬐는 더운 환경이 생긴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트한데 기분 나쁘게 덥고 꿉꿉한 그런 데서 의식 소실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증상을 알긴 힘드니까 일단은 정보 수집을 하고 환자를 일단 봐가지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근육요소는 깨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오래 쬐면 근육요소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문건 융해중증이라고 말하는 이런 질병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수액을 막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고 소변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 깨진 근육요소들을. 일사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더위 먹었다 말하는 그겁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전해질 빠지는 경우는 팔다리가 저린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히테타니, 열경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전해질 보충하고 수액 맞고 안전가려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일사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고 그냥 기운 없고 이런 부분일 때는 결국은 통상적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로 수액 치료해 주시면서 내과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질환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평가해서 그걸 보충해 주면 됩니다. 대부분은 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클로라이드, 어떨 때 많이 토하면 칼륨, 포타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부족할 정도가 되면 수액 치료뿐만 아니라 칼륨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믹스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최근에 인천에 있는 군부대 소속인 군인이셨는데 구보하잖아요, 구보. 그거 하다가 이 근처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저희한테 실려오셨어요. 처치하고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 결국에는 의식을 잃었으니까 열사병 범위로 봤어야 되는 환자였고, 이분이 나중에 깨고 나서 보니까 절인데요, 몸이. 그러니까 전해질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횡문건 융해중증에 합한 근육요소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국군수도병원인가 글로 전원 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그 정도 해당되면 입원하셔야 될 수도 있다. 더워서 영향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탈수가 이제 심해지면서 우리 몸에 대사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는데 근육이 분해가 돼버린 거지. 통상적으로 안 돼야 될 게. 그럼 우리 몸이 산성이 됩니다. 원래는 약산성이든 중성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도록 몸을 바꿔줘야 돼요. 그거 자체로도 문제지만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노폐물 같은 거를 거르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분자가 양이 크면 안 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걸 막아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콩팥 관련된 신장 기능 수치가 올라가면 또 응급으로 투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석은 말 그대로 피를 기계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횡문건 융해중증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습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나 확 덥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이건 엄청 더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중심 체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 아예 너무 더우면 아이 뜨거 가잖아요, 그늘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있을만 하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수되면서 중심체온 올라가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노인들은 몸의 감각 센싱 수용기가 젊은 사람보다 둔합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아파 죽겠다고 뒹굴 정도의 그런 피검사 수치여도 노인들은 그냥 배 아파요 이러고 말아요. 약하게 호소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스킹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노인의학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열사병이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일사병이랑 달라요. 일사병이면은 의식이 있는 거지. 땀 많이 흘리고 저린다 그러면 이온 음료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일단은 전해질을 좀 보충을 해주고 서늘한 데서 쉬셔야지. 그래도 안 되면 병원 와서 수액 맞으면서 좀 검사해보고. 일사병 때도 횡문근 유해증증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사병은 대부분 의식 저하가 기본적으로 코어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열나고. 의식 없을 때 뭘 먹이잖아요. 그럼 위로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질식이 올 수 있거나 흡인성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와갖고 폐렴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질식이 오면 하게 되잖아요. 오육질로 넘어오는 게 기도로 넘어가. 그렇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 생기면 더 오래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치료 중에 있는 건데 마라톤을 한다? 더운데 대부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의식도 있고 기운 없다 그러면 배스톱에다가 얼음 물 넣어갖고 담그고 나옵니다. 체온을 빨리 빼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부정맥이 있으면서 고령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찬물에 담가버리면 될까요? 위험한 신부정맥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무기 같은 걸로 미스트 같은 걸로 좀 뿌려주시든지 없으면 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의 후유증과 비슷합니다. 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뜨겁잖아 몸이. 일산화탄소 중독도요. 그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독성 물질에 해당되는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 세순환을 하거든요. 뇌가 멈추면 뇌가 죽어요. 심장이 나오면 심장 조직이 죽고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들은 오래 될수록 비가역적이 돼요. 일산화탄소 환자 같은 경우는 빨리 와야 고압산소 치료에 효과적이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왔다. 이미 손상을 입어버린 거야 영구적으로. 근데 그걸 했다. 물론 효과는 좀 있지만 막 왔을 때보다는 떨어지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체온 떨어뜨려야지. 그래야 열로 인한 뇌 손상을 최소화하지. 안 그러면 길어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소아열성 경련 환자도 빨리 열 조절하고 경련 멈추도록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는 살고 죽고 하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어느 게 더 심해져 버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회복력이 거의 없거나 떨어지는 거죠. 한낮 있잖아요. 11시부터 4시 정도? 이쯤에는 진짜로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체류하시면서 서늘하게 계시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선한 오전이나 오후쯤에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분 섭취를 20분 정도마다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 같은 거 잘 발라주시고 쿨링 디바이스가 요즘에 있거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팬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웅 돌아가요. 옷이 이렇게 빵빵했는데 입으면 이 안에가 쿨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작업복을 갖춰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할 때는 계속 일하면 안 되고요. 휴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1시간을 일을 했다. 20분 내지 30분은 꼭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하고 다시 일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셔야 탈진이 덜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는 건조한 날씨가 아니고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오래 안 닦고 오래된 냉방기에서 하다 보면 물기가 잡히게 되고 거기에 또 바이러스나 세균이 또 증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 에어컨 쐬면 걸리는 게 레지오넬라, 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호흡기 질환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생물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제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냥 띠 끄지 말고 끌 때 보면 다 기능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습기를 좀 제거하는 기능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셔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좀 해가지고 하셔야 그나마 좀 리스크가 덜어진다. 그리고 이제 너무 더워도 계속 틀고 있으면 당연히 걸리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틀었다가 다시 그냥 정상 범위로 해서 선풍기로 전환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좀 유지를 하시고 오래 틀고 있으면 결국은 밖에 기온차랑 안에 차가 너무 현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 그러면 한 25도에서 26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가능하다 그러면 환자를 막 머리를 흔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쇼크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더운 환경이라면 옮겨주셔야 되고요. 그늘진 곳으로라도 옮겨주시고 쇼크 포지션은 만약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있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팔을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발호흡 있을 때요. 환자가 예를 들면 뭐 토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굳이 하지 마시고 서늘한 데 옮기시고 빨리 119 신고하셔가지고 119가 요즘에는 접근도가 좋아요. 그래서 119 구급대에 오시면은 응급조치해서 빨리 그냥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게 제일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환자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으면 대부분은 심정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폐소생 프로토콜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정신 차려보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의식이 없어. 숨 쉬는지 안 쉬는지는 일반 분들이 알긴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압박부터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입을 대가지고 구명호흡하라고는 안 가르칩니다. 의료인들이면 고려하되 아니면 압박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힘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 요청을 하고 AED라고 하는 제세동기 같은 걸 측정하는 기기가 있거든요. 근처에 있으면 갖고 달라 그래서 쉬우니까 적용해서 분석을 하고 주변 분들한테는 119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게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토콜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당황하실 겁니다. 평소에 내가 안 잡혀왔으면. 요즘에 지하철에서도 그런 거를 하라고 TV에서 틀어는 드리지만 너무 당황스러우시면 일단은 의식 없다고 이상하면 가슴 압박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명치는 데서 한 뼘 이렇게 재셔가지고 밑에 반 뼘만큼 있는 데를 손바닥을 대고 직각으로 압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아예 경험이 없거나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옆에 잘못 누르면 갈비뼈만 부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정 어쩔 수 없으면 압박은 하시되 하기 전에 EMS라고 말하는 119를 빨리 불러라. 본인이 책임질러 하지 말아라. 더운 데서 쓰러진 거면 옷 벗기는 거를 고려하셔야죠. 물론 선선한 옮겨서. 더운데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벗겨주셔야죠. 일단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최근에 실험한 것도 봤거든요.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모이는 데가 있죠. 이거 재밌다고 이렇게 슬라이드 타고 오시는데 이게 낙차 커가지고 확 떨어지는 데서는 몸에 안 뜹니다. 이걸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익수로. 뭐 예를 들면 내가 튜브가 있어요. 심지어 구명조끼를 했더라도 안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심하셔야 되고 계곡사고 꽤 있거든요. 그리고 계곡에서 돌 같은 거 보면 이끼가 있습니다. 엄청 미끈미끈해. 그러니까 슬리퍼 신었다든지 혹은 뭐 맨발로 했을 때 잘못 디뎌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조심하고 특히 비 올 때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익수예요, 익수. 물 불어가지고. 텍사스에서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100몇십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아예 이례적인 경우긴 하지만 거기서 그 일은 쭉 있어 왔습니다, 역사에서.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안 됐다고 지금 회고가 되고 있는 그런 재난이었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 여기 물 잠겼잖아요. 지대가 낮으니까. 그랬을 때 확 범람하는 거 감안해서는 안내를 미리 해주셔야 되고 상습 침수 지역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보트 타고 들어가서 구해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피시키는 아웃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수박 담그는 괜찮죠, 당연히. 수박 담그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계곡에서 수박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박 담그시는 거 대부분 옅은 쫄쫄 흐르는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의외로 얕아 보이는 계곡이 깊습니다. 의외로 얕아 보이는데 막상 가면 쭉 빠져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놓으셔야 되고, 계곡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재밌게 놀 게 없지 않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응급학과 의사로서 살아보고 보면서 안전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기에는 해파리가 진짜 많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참치가 원래 동해안에 안 오거든요. 동해안에 지금 참치가 너무 와가지고 포획하다가 이제 예상 포획량을 넘어서서 버리고 있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없던 해파리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노무라, 이끼, 무늬 해파리란 게 제일 많았는데 그 말고도 지금은 그전에 없었던 열대 해파리들이 다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쏘이면은 또 해파리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치료가.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쏘이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해파리마다 응급조치가 약간씩 다른 게 있다. 대부분은 그냥 맹물로 씻지 말고 담수, 바닷물로 씻어라.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는 촉수를 차차차 독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몸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부분이 찬물 닿으면은 그냥 독소가 쫘자작 더 뿜어가지고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바닷물로 씻고 식초를 쓸지 말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의사 권고를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지 멀쩡한 분인데 내가 가겠다고 난리치고 막 간호사한테 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이어서 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은 내보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겠대요. 보호자도 동의 안 돼. 가면 안 된다고는 알지만 보호자가 못 이겨. 의료인들 욕해. 간호사를 함부로 막 때려. 간호사들은 그냥 자유퇴원 각서 받고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지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이런 환자분들도 필수과 의료인들을 위험하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위험한데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해버림으로 인해서 진료받던 의사도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족들이 소송 걸거든요. 왜 안 좋은 사람은 퇴원시켰냐고. 그래서 이제 소송 걸리면 2년이고 3년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황당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응급학과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권고하고 얘기를 하면 특히 중환자분들은 입원하라 그러면 입원 좀 해주십시오. 본인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보호자들이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보완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사인이 있어요. 숨 못 쉬면 여기 원래 안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숨 쉴 때 고개 막 들었다 나왔다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알레르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숨 차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합니다. 살릴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아니면은 당장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급 사인입니다, 이게.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가 오면 그렇죠. 중증 환자. 또 혈압 떨어져서 왔는데 심정지가 발생하면 더더욱 그렇고. 그때는 저희가 응급실에 중증도 분류가 있거든요. 중증도 분류 도구를 케이타스라고 부릅니다.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은 소생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진짜 바로 개입해야 되는 최고 우선순위 환자. 그래서 심정지 환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환자의 나이, 병력, 증상의 발현 시간,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 환자가 보여주는 신체 활력 징후군, 혈압, 호흡수, 심박수, 체온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환자를 많이 봐야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낯빛만 봐도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뭔가 긴장되는 환자가 있어요. 직관. 그 직관이 그냥 근거 없는 직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워닝 사인을 캐치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환자들이 오면 분위기가 바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5세 할머니인데 화장실에 용변 보러 가셨다가 배 아프다고 하면 쓰러졌대요. 꼭 왔어요. 근데 혈압이 90에서 100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왔는데 할머니는 배를 크게 아파하는 것 같진 않아. 이제 그러면 다른 더 뭐 예를 들면 소아 열성경련 환자 있으니까 여기 먼저 봅시다. 얘기를 왔는데 아니다고. 여기 봐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자는 복부 대동맥이라고 있어요. 심장에서 이렇게 큰 혈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배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가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센 피가 쭉쭉 가니까 늘어난 포치를 갖다 벽을 찢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참수한다고 칼로 목을 이렇게 치면 피가 촥 솟잖아. 2m, 3m. 이게 배 속에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수술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도 살릴 가능성은 또 되게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당장은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목소리가 포테이토 보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텁텁한 목소리예요. 목이 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급 사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숨을 쉬는 기도 이게 부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흡입화상 불난데 오래 있다가 뜨거운 연기 마셔가지고 점막이 부어서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진행해서 온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등골이 서늘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목이 아프다고 왔는데 목에 숨구멍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숨 못 쉬어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관삭관이라고 해서 목 쪽에다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막혀갖고. 그리고 목 안에 편도가 다 농차갖고 부어서 기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을 그래서 쬐어요. 여기로 쬐가지고 관을 일로 넣어갖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다행히 이제 그분은 그게 됐고. 근데 이런 경우 성인이면 그나마 아무리 힘들어도 난데 소아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소아도 컹컹 개기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기침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크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두염 중에 하나인데 감별을 잘해야 되는 게 농 같은 게 차가지고 기도가 완전히 쫙 다 막혀버리면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어른보다 심해요. 심해지는 게. 치료 잘 되면 낫는 것도 더 잘 되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놓치면 안 되니까 식은땀이 쭉 흐르는 그런 환자들이죠. 안 좋은 사인이 있어요. 숨 못 쉬면 여기 원래 안 쓰는 근육이 있거든요. 부근이라고 숨 쉴 때 고개 막 들었다 나왔다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근데 복숭아를 먹은 거인지 모르고 두드러기만 한 거면 상관없는데 그냥 숨 차다고 와요. 입술이 막 오리같이 이렇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장합니다. 왜냐면 이거 부었다는 얘기는 여기도 붓고 숨도 이제 못 쉬면 숨골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삭관 해야 될 수도 있고 보통 쓰는 것보다 더 센 약을 쓰는데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환자들이 오면 긴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일단 안타까운 게요. 자살 사고자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해해갖고 오시거든요. 그냥 심플한 거는 술에다가 약 먹고, 아니면은 노인일수록 방법이 잔인해요. 그것도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노인분들은 뭔가 시도를 하면 진짜로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해. 목을 매달든지, 목 매달고 오면 잠깐이어도 이유가 안 좋습니다. 거의 못 살려요. 젊으면 몸이 버티니까 심장이 와도 결국 뇌가 죽기 때문에 못 살립니다. 대부분. 이런 자살사고나 이러는 경우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대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이랑 관련 많고요. 불우한 어린 시절이랑 관련 많거든요. 근데 가정이 불우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이 불우한데 비관해서 약을 먹었어요. 하고 팔을 끊든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못 해줘. 이거는 악순환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분 젊었어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남자분이었는데 가족사가 우울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환자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그걸 핀 거예요. 모아서. 근데 같이 폈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사람만 살아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검사에서 이제 뇌가 손상이 많이 됐길래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건 뇌사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빨리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결국 퇴원을 했었는데요. 한 2, 3주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식물인간으로. 결국은 나빠져 버려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환자가 많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환자가 있는데요. 드라마틱했었는데 옛날에 지금도 가끔 생각나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전임의 과정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바쁜 응급실 안으로 목이 칼에 찔린 환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맞고 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을 펴갖고 내연녀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니까 내연녀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병원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목을 찌른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눕혔죠. 검사하려고. 그리고 처방을 내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까 얘기했던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찌른 거예요. 심장을.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흉부외과 교수님을 제가 호출을 했었는데 그 얼굴빛이 살색이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냥 검게 돼버리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나중에 이 분쟁 때문에 법적 소송이 서로 걸렸었나 봐요. 사망한 환자 측 가족들이랑 살인한 쪽 측이랑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부검에 보니까 대동맥이 절단돼서 사망했대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응급실에 중환자 구역이 있거든요. 중환자 구역과 일반 구역을 가르는 격리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거기 들어간 거죠.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물론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험에 있었던 얘기고 불과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 후에 이제 병원에 그게 생긴 거예요. 비밀번호 눌러야 이제 중증구역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교통사고를 난 환자 중에 머리에 피가 나고 있다 환자가 그럼 두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으켜가지고 안 치려고 하거나 목을 꺾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경추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저혈당 쇼크 같은 걸로 실신하시는 분들이나 그걸로 인해서 경련한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의식이 명료하면 모르겠어요. 명료했는데 혈당 쟀더니 막 40이다 50이다 그러면 먹는 걸로 하는 부분은 의식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환자가 좀 처지거나 의식이 좀 불명료하다 그럴 때는 뭘 먹이시면 안 됩니다. 흡인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흡인돼가지고 나중에 흡인성 폐렴 생길 수도 있고요. 질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쇼크 포지션이라고 있거든요. 환자가 몸의 혈장량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열사병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쨍쨍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많이 쬐가지고 생긴다기보다 구름이 끼면서 습하잖아요. 그럼 더워. 뭐 30도, 31도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정도의 날씨인데 특히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좀 밀폐된 곳에 있어가지고 더운 환경에 있으면 열사병이 잘 옵니다.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환자를 차가운 물통, 베스트탑 같은 데 담궈도 안 돼. 심장 쪽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요. 약간 미지근한 물 같은 거나 약간 서늘한 물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스프레이 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드려야 돼. 의식이 이제 처진 경우는. 뭘 먹이진 마시고요.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쿨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줄 꼽아가지고 방광도 막 세척하면서 차가운 걸로 쿨링하고 체온 조절한다고 하면서 도움해준다고 하면서 환자가 이제 의식이 명료하지가 않은데 찬물에다 빠뜨려 버린다. 그거 좀 위험합니다.